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부자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얀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의 구단주인 만수르는 공식적인 개인 재산만 해도 34조 원이고 그의 가문인 아부다비 알라얀 왕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무려 10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억만장자를 넘어 상상조차 안 되는 액수를 가진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캐비어도 먹고 푸아그라도 먹고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겠죠? 그런데 그런 그도 K푸드에 반했다고 합니다. 만수르가 픽한 간식은 바로 허니버터 아몬드인데요. 지난해 5월 아랍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서 만수르 앞에 이 허니버터 아몬드가 모여 있어서 주목을 받았죠. 만수르가 즐겨 먹을 정도로 한국의 스낵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분명 한국 과자임에도 정작 한국인이 국내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도 마트에 원하는 과자가 없어 당황하며 돌아가는 사태까지 펼쳐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의 정을 표현한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한 국민 과자인데요.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그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그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맛을 출시한 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오리오는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차에 길들여져 있는 중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말차맛 초코파이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초대박을 터뜨렸죠. 또 진한 맛을 선호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카카오 함량을 늘린 초코파이 다크를 선보였고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말차맛 초코파이와 초코파이 다크는 확실히 한국마트에서 접할 수 없는 맛들인데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맛 전략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한국 과자니 당연히 한국에서도 팔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트에 들렀다가 원하는 과자를 찾지 못해 당황해하는 다소 웃긴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현지화된 과자로는 오리온의 티라미슈 맛 카스타드가 있습니다. 이 과자는 현재 베트남과 중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중국이나 베트남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그 맛이 궁금해 오히려 구매해온다고 합니다. 분명 한국 과자인데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사오는 상황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래도 말차 맛과 다크초코 맛, 티라미슈 맛은 현지화된 맛이라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다음에 소개할 과자는 대놓고 나 현지화했어 하는 미친 존재감을 보입니다. 그 이름은 마라롱샤 맛 꼬북칩. 마라롱샤 딱 이름만 들어도 어딘지 알겠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꼬북칩은 1년 만에 6천만 본 가까이 판매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2018년 5월 중국 법인의 베이징 공장과 상하이 공장에서 꼬북칩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마라롱샤 맛과 캐러멜 피너츠 맛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해외에서 사랑받는 K푸드 하면 이것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바로 러시아에서 국민라면으로 유명한 팔도 도시락인데요. 팔도 도시락은 현지 대형마트에선 팔도 도시락 전용 매대가 기존 라면 매대보다 더 큰 만큼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컵라면을 지칭하는 단어로 도시락을 쓰고 있을 정도로 그 인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팔도는 러시아 현지인들의 식습관에 착안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스프에 마요네즈를 풀어 먹는다는 걸 알아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마요네즈 소스를 첨가한 도시락 플러스를 출시한 겁니다. 이 도시락 플러스는 기존 도시락 인기에 힘입어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음료수에선 밀키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밀키스는 러시아 진출 초반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아는 오리지널 버전만 판매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한 과일을 접하기 힘들다는 점을 착안해 과일량 제품을 선보였죠.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밀키스는 딸기, 바나나, 레몬 등 12가지 맛으로 여전히 꾸준하게 다양한 맛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불고 있는 채식주의 열풍에 맞춰 고기 성분을 모두 없애고 식물 성분으로 만든 순라면을 출시해
해외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라면은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양파, 마늘, 생강 등 야채로 개운한 맛을 낸 제품인데요. 2018년엔 70억 원, 작년엔 약 85억 원을 달성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유럽을 넘어 중동,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도 수출하며 인기를 얻고 있죠. 지금껏 알아본 상품들은 기존 한국에서 판매하던 것을 현지화하며 새로운 맛을 출시한 것들이지만 이번에 소개할 과자는 아예 한국에서 팔지 않았던 한국 회사 상품입니다. 그 귀한 과자는 오직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온의 쌀과자 안입니다. 오리온은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해 베트남 파이류 제과 시장에서 60%라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래밥, 오스타 감자칩 등을 수출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쌀과 친숙한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쌀과자 안을 출시해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죠. 이런 엄청난 인기에 이 쌀과자는 지난 4월 한국에서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세계인들의 입맛을 맞추는 기발한 현지화로 식품업계에선 한류를 일으키고 있고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K푸드는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K푸드는 한류 인기의 힘으로 단지 맛이 궁금해 구매하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제품으로 인식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업체들의 해외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라면 수출액이 2015년 2억 1,880만 달러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9년엔 4억 2,700만 달러로 4년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라면 수출 비중으로 51%를 차지하는 삼양식품은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53.3% 상승한 1,8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심의 미국 법인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35% 상승했고 오뚜기의 라면 수출액도 작년 동기보다 40% 늘었죠. 한국의 아이스크림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리오는 올해 상반기 중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 매출이 각각 15.1%, 22%, 26.5%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상승률도 각각 54.1%, 106.5%, 105.4%로 아주 눈에 띄게 성장했죠. 또 역대급 장마와 선선한 날씨, 태풍 등으로 여름 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빙과 업체들 역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빙과류 수출액은 약 411억 7천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38% 증가했죠. 또 주요 빙과류 수출업체인 롯데제과와 빙그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40%, 10%나 늘었습니다. K푸드의 고른 상승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집밥 문화가 확산되며 한국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식품업계에선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열풍의 업계 관계자는 K푸드가 코로나19 이후 건강식, 간편식 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발 현지화 및 차별화 전략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죠.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 네스카페가 미국의 배급품으로 지정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한국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K푸드의 소비 저변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업계에선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뛰어난 눈치와 발빠른 행동력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파악한 제품을 선보여 사랑받고 있죠. 이처럼 현지화와 같이 시대와 환경에 알맞게 성장한다면 K푸드의 신뢰성은 더 탄탄해져 세계인들의 원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 비밀에도 글이 올라왔지만 신인균 씨 유튜브에서 영국 대사관으로 한국의 군사 관련 기자들을 초청해 영국 항공모함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초청을 두고 신인균 씨는 엘리자베스 이번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함을 팔아먹으려는 세일즈라고 추측을 했고, 안승범 기자님은 박혹이 영국 정부를 끼고 한국의 항모 건조에 참여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 같군요. 박혹은 퀸 엘리자베스 설계의 30%와 블록 일부를 직접 건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레스 BAE 등과 전체적인 항모 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항공기와 항모의 통합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박혹은 한국의 KDX-1부터 시작해 3까지 전투함 건조와 안창호함 건조 사업에 꽤 큰 비중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안승범 기자님이 한국 해군이 7만 톤급을 건조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가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이유를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동안의 한국 해군 근함 사업과 박혹사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박혹사가 퀸 엘리자베스급의 7만 톤급과 사출기를 추천한 사실을 알고 너무 섣불리 판단했다고 하시더군요. 박혹은 영국이 처음 계획했던 퀸 엘리자베스급의 스키점프대가 없고 사출기를 탑재한 함형을 한국에 추천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초설계 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되고, 현대중공업은 박혹과 같은 해외방산업체 조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독자적으로 해군의 기존 요구를 부합해 설계하여 4만 톤급의 강습 상륙함형의 경항모 형성이 기초설계 결과로 도출되었던 것 같더군요. 박혹은 현대중공업보단 대우조선해양 쪽과 좀 밀접한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은 스키점프대가 있는 수직이 착륙기 운용 형태와 사출기가 있고 스키점프대가 없는 함형 두 가지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키점프대 없고 사출기를 탑재한 함형의 설계도를 프랑스의 요청에 의해 수출하여 현재 프랑스 차기 항모로 건조될 예정이기도 하죠. 언제 건조를 시작할지는 미지수지만 박혹을 포함한 영국 항모 건조 컨소시엄 회사들이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 이전을 포함한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도 안승범 기자님 생각처럼 박혹이 한국 해군의 항모 건조에 참여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네요.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에 접근해오는 영국. 해군은 공군의 공대함 화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륙작전에서 독자적인 항공 화력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항모의 고정익 함재기는 현재로는 F-35B 말고는 다른 기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F-35B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개발을 주도한 영국의 방산 기업인 박혹사가 영국 정부를 앞세워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 F-35B의 함상 운용에 필요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설계에 통합하는데 성공한 박혹은 고정익 함재기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을 개발하여 운용한 적이 없는 한국에게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5세대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하는 정규 항공모함이다. 현재 5세대 전투기 운용에 돌입한 정규 항공모함은 QE급 항공모함이 최초다. 박혹은 QE급 항공모함 개발 프로그램에서 주도했는데 설계 당시에 주안점을 둔 것은 높은 융통성이다. QE급 항공모함은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필요 단독 항공기 출격 횟수와 신속한 항공기 출격이 요구된다. 높은 출격률로 다양한 임무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4만 톤급 항공모함으로도 연근해서 방공은 공군에 의존하더라도 상륙 지원 시에 근접 항공 지원과 항공 차단 작전 등에 필요한 높은 출격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그 결과 QE급 항공모함의 항공기 물류 지원 체계를 설계할 때 이 점에 역점을 두었다. F-35B 전투기와 AW-101대형 헬기 등이 임무를 부여받고 신속하게 출격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임무에 최적화된 형상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항공모함으로 복귀한 항공기의 정비를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함으로써 항공기의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고 항상 많은 수의 항공기를 임무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화 첨단 물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QE급 항공모함 프로그램의 박혹은 설계의 30% 이상을 담당하였으며 선체를 구성하는 슈퍼블록 일부를 제작하였다. QE급 항공모함의 선체 슈퍼블록들 중에는 BAE 시스템즈에서 제작된 블록도 있는데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박혹에 인계되었다. 박혹은 BAE 시스템즈, 텔레스 등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QE급 항공모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박혹의 계열사인 프레이저 니쉬가 함정과 항공기의 통합 설계와 분석으로 CFD를 사용하여 F-35B의 F-135 엔진과 리프트 팬의 블래스트 이동을 해서 항공모함 갑판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F-35B의 이륙과 착륙 과정에서 갑판에 미치는 스트레스 경감 방안 개발 등을 시행하였다. 2005에서 2007년 사이에 영국은 F-35B가 아닌 F-35C를 도입하여 QE급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F-35C를 운영하려면 전자식 사출 장치와 같은 사출 장치를 통합하고 항공모함의 비행갑한 재원도 지금의 QE급 항공모함과 다소 달라지는 등 항공모함 설계 전체에 대대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여 F-35B를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원래 영국 해군은 함재기로 F-35뿐만 아니라 FA-18EF, 라팔까지 고려한 바 있다. F-35C와 FA-18, 라팔은 모두 항공모함에서 별도의 사출 장치를 사용하여 발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출 장치에 대한 고려도 QE급 항공모함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었다. 현재 EMALS 기술은 미국 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보유하고 있다. 영국이 EMALS 통합 여부를 고려하던 시기에 EMALS는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리스크와 비용 산출,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EMALS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실용화가 되지 않아 섣불리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리스크였다. 이 때문에 결국 EMALS를 QE급 항공모함에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함재기 역시 F-35B로 확정한 것이다. 대신 EMALS가 미국 항공모함에 먼저 채용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운용되면서 기계적으로 개선되어 신뢰성이 확보되면 차후 QE급 항공모함에도 EMALS를 통합할 수 있도록 EMALS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항공모함으로 QE급 항공모함을 설계하였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 최대 크기 ICBM 둥펑5. 둥펑-5는 중국이 최초로 개발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길이 32.6m, 지름 3.35m, 무게 183톤의 둥펑5는 현존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운데 사탄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R-36과 RS-28 사르마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크기를 자랑한다. 최대 15,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둥펑5B는 미국과 러시아 전역을 핵공격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독자적인 전략핵 공격 능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둥펑5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1971년 10월 중국 간수성 주취안에서 최초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 중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 운동에 의해 전 사회가 피폐해졌고 과학기술도 퇴보됐다. 그 결과 양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은 지지부진해지면서 10년간 허송 세월을 하게 된다.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이후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중국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 둥펑-5의 본격적인 전력화에 앞서 중국은 미사일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시험 발사를 준비한다. 582무 혹은 718 공정으로 알려진 둥펑5 시험 발사는 중국 대륙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9,000km 떨어진 남태평양의 가상의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 해군은 051형 구축함을 비롯해 증량함, 보급함, 군함을 포함해 18척의 함선으로 580편대를 구성해 남태평양으로 파견했다. 580편대는 신중국 탄생 이후 중국 해군 최초의 대규모 함대였다. 디데이인 1980년 5월 18일 중국 본토에서 발사된 둥펑-5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9,000km를 날라 남태평양에 선정된 가상의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